한국이 사우디에 KF-21 판매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전투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 F-35 구매 요청을 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의식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보유하고 있는 유럽제 전투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력 전투기인 F-15와 훈련기 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 트위터에 한국이 사우디에 KF-21을 제안하는 화면이 공개되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의 KF-21 판매와 공동개발 그리고 FA-50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우디 훈련기 교체 사업. 지난 1월에 방위사업청과 KAI, 현대로템,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사우디를 방문해 대규모 세일즈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방위사업청장은 사유다 공군사령관을 만나 사유다 공군전력 현대와 관련 국산 전투기 도입 등 양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사우디 공군은 노후화된 훈련기와 전투기 교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사우디 공군은 호크 훈련기를 중심으로 훈련기를 운용 중에 있으며 훈련기의 수명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TA-50 혹은 FA-50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국산 AESA 레이더 통합 판매도 추진해 볼 만합니다. 사유다 훈련기 교체 사업에는 호크나 M346 또한 물밑에서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크는 기존 운영 중인 호크 훈련기와 연계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홍보 중에 있으며 M346은 운용 중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최적의 항공기라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T-50, TA-50으로 아워지는 고등 훈련기와 전술입문기 그리고 TA-52 마하 1.5까지 비행 가능해 전술기동 훈련까지 진행하므로 조종사 양성 과정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FA-50의 국산 AESA 레이더 통합 수출은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산 AESA 레이더가 통합된다면 IG, 넥스원의 공랭식 레이더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대공 무장으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아스람, IRIS-T 미사일이 추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FA-50은 천룡과 타우러스 350K 등 전술 미사일 탑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 훈련기 겸 전술입문기 활용을 넘어서 경전투기 이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FA-50용 공랭식 AESA 레이더를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센터와 협력하여 세스나 테스트기에 ESR-500A 레이더를 탑재해 2026년까지 기본 개발을 끝낼 계획입니다. 이어 2027년부터 FA-50에 탑재해 체계적 합성 검증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70km 수준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냉각용 공기량을 늘리면 100km급까지 탐지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개량을 군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TA-50이나 FA-50을 도입한다면 FA-50의 한국산 AESA 레이더 및 무장통합 비용도 지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 훈련기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 공군의 전투기 교체 사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우디의 KF-21 판매 제한 및 공동개발 추진. 사우디는 미국의 F-35 전투기 구매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판매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6세대 전투기인 GCAP 사업과 KF-21 물록3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초 KF-21 블록3 개발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업 합류가 기대되었지만 최근 GCAP 사업 합류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GCAP 개발 사업에 합류하더라도 옵저버 형식으로 기술 접근은 배제된 상태에서 판매만 할 것으로 보여 사우디는 물주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본다면 사우디의 KF-21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사우디와는 KF-21 블록1이나 블록2는 공동개발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잔류를 선언했고 지금 KF-21 개발 사업에 들어와도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우디에 KF-21 판매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KF-21 블록3 혹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KF-21 블록3 사업에 참여한다면
핵심 기술에 접근은 힘들더라도 개발 과정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 다양한 기술 이전이 가능하며 다양한 무인기에 대한 공동 개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KAI는 KF-21을 활용하여 유무인 팀 전술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업체인 KAI와 대한항공은 각자 개발한 소형 무인기를 올해 초에 시제기를 출고할 예정이며 곧 시험 비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개발 중인 KUS-LW 저피남 부인 전투기도 올해 시제기가 나올 예정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우디가 우리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KF-21을 도입해 운용하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운용 및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우디 수출 시 FA-50과 KF-21 등이 판매 가능한 수량은 사우디는 고등훈련 기겸전 수립문기를 호크 65,165 계열 81대를 운용 중에 있어 만약 FA-50 계열로 구매를 진행한다면 80여 대 수량이 될 것입니다. 사우디 공군이 운용 및 운용 예정인 전투기는 토네이도 81대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 96대, 타이푼 트렌치 2가 24대, F-15CD가 81대, F-1SSA가 151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중 교체가 필요한 전투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24, 토네이도 81대, F-15CD 81대가 우선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네이도는 현재 도입 운용 중인 유로파이터 트렌치 3으로 대체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남은 타이푼 트렌치 2와 F-15CD 물량인 약 100여 대에 대한 교체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향후 F-15SSA 150여 대가 진행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우디는 특정 국가에 편향되어 무기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KF-21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은 남은 교체 물량의 절반 수준인 100에서 120여 대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KF-21을 40여 대 이상 구매해주고 차세대 전투기를 함께 개발해 80대 정도 구매해주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UAE도 KF-21에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결정한다면 UAE에도 추가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F-21 블록 3나 차세대 전투기가 제작된다면 생산 단가 및 유지비는 현 KF-21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장에서 사우디의 합류는 KF-21 블록 3 사업 성공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KF-21 업무보고서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사정이 전한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서신 교환을 포함해 UAE와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됐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인데요.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니를 대신할 실질적인 분담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렸습니다. 특히 UAE 측에서는 사업 분담금 30%를 현물 분담금으로 먼저 확정시켰다며 긍정적인 사안이 오고 갔다는 건데요. 이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정말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에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UAE,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뿐만이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의 중동 수출 현황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수출 계획안을 작업하는 도중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중동의 석유부국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의 국왕을 비롯해 국방장관 대변인이 현재 야심차게 진행 중인 UAE 공군의 차세대 미래 공군 전략 담당을 위한 최신형 전투기 입찰 사업에서 UAE 정부가 미국에게 꾸준히 도입을 요청했던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이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취소되자 눈에 불을 켜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작년 UAE 국방 대변인이 한국을 방한하면서 한국과 경제 및 군사안보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그때부터 UAE는 KF-21 사업에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반응을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오일머니가 풍부한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산 전투기 수출을 거부당한 국가들이 대안으로 찾고 있는 전투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 방산 수출의 가장 핫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KF-21 전투기는 한국이 완전히 새롭게 만든 신기체로 기존 강대국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세계 군용 항공기 시장에 간만에 등장하는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AE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도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UAE 국영 언론인 WAM은 물론 UAE 유명 매체들이 최근에 진행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 관해 새롭게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한 상황에 대해 한국의 밀리터리 군사정보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일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시제기들이 연이어 조립을 완료해 비행에 성공한 재작년부터 인니를 대신해 자신들을 끼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UAE 유력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강대 국가들의 전투기 개발 사업 사이에서 KF-21 전투기가 엄청난 주목받은 결정적인 이유를 단번에 언급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가 요즘에 보기 힘든 최신형 기술로 완전히 기초부터 새로 만든 전투기 신형 기체인 점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잠수함 사업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고 아직까지도 한국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작년 말 예산 배정을 코앞에 두고 질질 끌다가 결국인 인니를 배제하고 양산 단가와 예산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움직임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인니는 정말로 KF-21 사업에서 자신들이 배제될까 조마조마해하고 있습니다. KF-21 사업에서 인니의 퇴출은 사실상 확정되었고 그 자리에 UAE가 참가할지 아니면 폴란드나 사우디가 될지에 대한 의문은 높아져 가는데요. UAE가 인니 대신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다급해진 인니 정부는 분담금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는데요. 이건 사실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분담금 지급 일정을 미루면서 그와 동시에 협의체를 통해 분담금을 낮추거나 이후 추가 기술 이전 전투기 도입 단가 할인을 포함한 이득을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니의 대통령 선거에 국방장관이었던 프라보어가 당선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UAE 참여까지 확인된 가운데 인니 정부는 KF-21 사업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프라보어의 대통령 당선에 똥물이 튈까봐 최대한 확실한 답변을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니의 행동에 우리 국민들은 공동개발 국가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 손해를 막론하고 인니를 KF-21 사업에서 서둘러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움직임이 바뀌게 된 것에는 UAE 정부의 입장 발표 전 폴란드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폴란드는 재작년 FA-50-48대를 포함해 무려 20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입한 방산 큰손으로 등극하였고 이로 인해 인니 대신 폴란드와 KF-21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건 우리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FA-50GF를 미리 도입해 성능을 점검해본 폴란드 측에서도 KF-21 개발을 함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인데요. 만약 폴란드와 UAE까지 정말로 KF-21 사업에 합류한다면 KF-21 사업의 해외 수출 규모가 이전보다 더욱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신빙성을 더해주듯 UAE 공군에서도 기존 F-35 도입 협상을 중단한 자리를 메꾸기 위해 새로운 전투 기체 도입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진행될 사업에선 약 80대에서 90대가량의 전투기 도입을 통한 노후화된 전투기의 대체가 최종 목표인데요. 그동안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뒤통수가 얼얼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강경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UAE가 인니를 대신해 KF-21 공동개발 및 양산에 참여한다면 인니가 원가로 사겠다고 했던 KF-21 전투기 48대보다 부족하지 않은 수량을 직도입하고 우리의 예상 수량 그 이상의 물량을 라이선스로 생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로 인해
F-16의 가격이 폭등하고 유일하게 판매되는 5세대 전투기인 F-35가 문제를 일으키며 4, 5에서 5세대 전투기가 전투기 시장에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UAE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실상 2020년대 이후 순항 중인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대한 구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생산 단가가 높아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던 KF-21 함재기나 KF-21 전자전기형 같은 파생형 개발도 노려볼 법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UAE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 에티의 웹진을 살펴보면 UAE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한 장면에서 카이의 KF-21 해외 수출형 기체 형상이 중앙 자리에 배치되어 그 위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UAE 언론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최신형 전투기로서 조종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며 특히 KMFD라는 이름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종사는 비행 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5세대급 디지털 칵핏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인이 없이 KF-21을 단독 사업으로 처리해버릴 수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기체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일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도 UAE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더 이상 인이들 손절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UAE나 사우디, 폴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KF-21 공동 개발을 희망하는 만큼 우리의 결정이 중요한 테 실전 양산 기체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육군과 해군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탄생했다. 최근 국방부의 놀라운 발표에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까지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핵 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로 2024에서 2028년 내 추진해 2024년대 후반 2에서 세척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 불리는데 중형 미사일을 가득 싣고서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 함정은 거의 수비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공격용 함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합동화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만들려고 하는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6,000T급의 차기 구축함 KDDX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이 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200km급의 전술함대지 유도탄, 현무 이지대지 탄도탄 등 100여 발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여 발로 무장한 합동화력함은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로 북한 내륙의 핵심 시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무시무시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던 한국이 떠다니는 배의 미사일을 장착해 강력한 육군의 미사일 무기와 해군의 콜라보가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일각에서는 천조국 미국도 포기한 합동화력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일명 아스널 10으로 불리는 합동화력함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적의 공격에 취약하고 다목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하지 않은 것을 한국이 하게 되면 결국 적의 공격 표적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을 가지고 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목표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 함정은 장거리 대양항해를 해야 하지만 한국이 아스널 10을 만들면 작전거리는 1000km 이내의 연안함 수준입니다. 평소에 한국의 지상 방공망이나 이지스함의 방공망의 보호를 받다가 작전 시에는 적국의 기지 근처로 가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집중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지상에 이동식 발사대와 전투기가 있는 우리 공군 기지를 노리고 있어 공격에 취약하지만 바다에 떠있는 합동화력함의 경우 계속 이동하기에
북한이 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공격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북한의 디젤 잠수함은 계속 이동하는 해군 함정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잠수 성능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합동화력함이 공격을 당해도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보다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에는 구축함 등에 들어가는 값비싼 센서 등 첨단 장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초반에 대량 화력을 퍼부어야 하는데 지금 이동식 발사되는 트럭 1대당 미사일 2발을 운용해 동시 대규모 발사가 힘들고 공군이 보유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F-15 전투기 한 대당 2발을 실을 수 있는데 60대의 F-15K로 수천 개의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에는 한 척당 대략 1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 2 및 광개토 3에도 각각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니 일거의 적을 미사일로 급습하는 데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총 3대의 합동화력함을 만들게 되면 300발의 미사일로 순식간에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동화력함이 도입되면 동해와 서해에 떠 있으면서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도 큰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육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밀리지만 해군력에서는 압도한다는 일본에게 한국이 만든다는 합동화력함은 위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최근 공개한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이러한 주장을 6년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립전시관에 올린 홍보 영상에서는 독도를 두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일본 정부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에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놓고 한국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고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2019년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고 한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한국이 만들고자 하는 항공모함은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대량 장착한 통합화력함이 큰 우려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지상공격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현무 3시 미사일을 여기에 달면 일본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3조 7천억 규모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2일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 오프 원거리 타격 미사일 개발 생산을 위한 사건의 계약을 미쓰비시 중공업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하고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현재 약 200km인데 일본은 이를 1000km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상자위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발한다고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이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서 해외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수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0조를 투자한 일본 첫 제트 여객기에서 일본의 기술을 고집하려다가 실패하고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주요 무기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미사일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통합화력함 외에도 새로운 러브콜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항공기 제조 전문업체이자 주요 방산업체인 보잉과 미래전에 대비한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보잉과의 MOU 체계를 맺고 연내 인공지능 AI 무인 체계기 레이저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전장 핵심 전력 중심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보잉과 함께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 개발해
국방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을 보잉에게 소개하고 항공우주용 반도체, UAM, 디지털 생산 시스템 등 공동 연구 개발 R&D 양해각서 MOU 체결 및 실무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보잉이 손을 잡은 것은 최근 한국이 순수 기술로 개발한 KF-21 전투기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KAI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함께 만든 FA-52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최근에 미국 경전투기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캐나다 왕립해군이 약 59조 원을 들여 한국의 잠수함 12척을 구매 제안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영국 해군으로 구매한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 비용으로 2조 원 이상을 쓰고 한 척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출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잠수함 교체에 나서면서 한국산 잠수함이 캐나다군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도약을 이뤄내어 세계 최강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손을 잡으려 하고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무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효자로 손꼽히는 K전차가 이번에도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무려 10조 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확실시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수출을 앞두고 진행된 K 실사격 테스트에서 반전의 결과가 나와 현지에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K 전차의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루마니아가 군사력 확충을 위해 방위비를 큰 폭으로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의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로템의 K가 루마니아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력 전차인 K를 루마니아 군 당국에서 단수 후보로 올려 마침내 최종 평가를 한창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전차를 신형 전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교체 물량이 최소 300대에서 최대 5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서 K의 경쟁 기종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차를 제치고 K가 단독 후보에 오르며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망설임 없이 K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경쟁 기종과 상대가 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루마니아군은 K에 대해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 전차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무게는 10톤이나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도 상당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군이 계산한 결과 K 전차의 가격은 최대 200억 원 규모지만 반면에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의 가격은 각각 400억 원으로 여기에 옵션을 더하면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비싸기만 하고 성능도 그저 그런 전차를 구매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K에 흠뻑 빠진 루마니아 정부는 K가 노르웨이의 극한의 현지 시험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K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K의 가성비는 물론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 보수 정비 지원 역시 루마니아가 K의 매력에 흠뻑 빠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앞서 작년에 루마니아 정부 인사들이 방한했을 때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정부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총 1조 원 넘게 싹쓸이 해가는 등 이번 K 수출까지 더하면 루마니아가 지상군 무기 체계를 한국산으로 모두 바꿀 모습인 듯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K 실사격 테스트 결과에 대해 루마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폴란드를 휩쓴 K 전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거치면서 엄청난 화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는 등 실전에 강한 명품 전차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있었던 폴란드 최대 규모의 나토연합 지상군사훈련 드래곤 24에서 K가 당당히 기갑 전력으로 첫 투입되면서
이를 계기로 실전에서도 내로라는 타 기종 전차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뽐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투입된 K가 레오파르트 등 서방 전차들 사이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미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군사 매체는 동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 유일하게 주행할 수 있었던 건 K밖에 없었다며 현지 군사 전문가들도 K를 최고 성능을 보유한 전차로 꼽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도 당시 K를 운용했었던 폴란드 부대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극찬하는 폴란드 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이렇듯 K가 실전에서 성능을 인정받는 등 나토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전차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가 K 도입을 앞두고 현지에서 본격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수출 잭팟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군사 매체 아밀 레코그니션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루마니아 현지에서 K 야전 및 사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군 관계자,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하는 자리로 사실상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우리 군 고위 관계자도 K의 루마니아 첫 현지 실거리 사격 테스트 일정이 확정됐다며 다음 달에 있을 시험이 잘 마무리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K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로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에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 계약 금액과 대수 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거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작년 7월 우리 국방부에게 자국의 군 현대화를 위해 300대의 K 전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출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 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루마니아 K 수주 목표 물량은 약 500대, 우리 돈 약 10조 원 전후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테스트가 잘 마무리된다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 시장에 K 수출 물꼬를 트게 한 폴란드에서도 여전히 K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820대 규모의 K 추가 수출 계약을 남겨둔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K를 언제 더 들여올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관계자들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해 K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현대로템 고위 관계자와 만나 직접 K 추가 계약건에 대해 엄청난 질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K의 성능과 빠른 납기를 강조하면서 추가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총 1000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불과 몇 개월 뒤 180대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46대를 납품했습니다. 추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도입 소식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며 특히 K가 그렇다고 언급하는 등 K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 내에서는 추가 계약 대상으로 꼽히는 성능 개량형 모델 KPL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 앞서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1차 계약을 맺은 180대는 KEGF였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에 따르면 KPL의 차체와 내부 구조는 기존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KEGF를 사용하는 폴란드 군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될 전망입니다. 무장에는 브라우닝 M2 기관총의 한국형 파생형인 K6 대구경 기관총 또는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 GM 타르노프의 WKM-B 기관총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PL에는 적군의 대전차 무기를 탐지하게 하는 하드킬 능동 방호 장치도 장착되는데
현대로템과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체계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외부 장갑이 추가되며 전체 무게는 최대 65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은 추가 계약 물량인 KEPL 820대 중 50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현재 KEPL 공동 제작을 위해 컨소시엄 회원인 폴란드 방산업체 PGG, WGM과 생산 능력 구축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에서 K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건 K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린 게 바로 낡은 소련제 전차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침 폴란드를 비롯해 이들 동유럽 국가의 눈에 들어온 건 가성비가 뛰어난 K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첨단 3세대 전차로 화력, 기동성, 방호 기술에서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는 등 이미 검증 과정을 마치며 신뢰도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K를 예의주시하던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대거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폴란드와는 역대 최대인 1000대 규모의 K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2022년부터 폴란드에 K 전차 초도 물량 인도를 시작하는 등 빠른 생산과 납품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무기 시장에서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 전차를 유럽 시장에서 밀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노르웨이 사업 수주에서 K가 독일 레오파르트와 경쟁해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만큼 우리의 경우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K가 독일 전차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력에서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해내는 성과를 낸 겁니다. 당시 이런 노르웨이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 루마니아가 이번에 K 도입을 앞두고 있는 등 노르웨이 수주전을 계기로 K 수출 전망이 더욱더 밝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권의 맏형격인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대거 도입하는데 예의주시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체코인데요. 체코 역시 레오파르트는 1980년대 중반 생산된 구소련 T-72와 유사한 구형 모델이라며 K가 이를 대체할 차선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K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K의 질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호주의 군함 건조 기업 오스탈 인수를 위해 재시동을 건 가운데 사실상 미국이 이를 승인해 오스탈 인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엘라베마주에 조선소를 운영 중인 세계적인 군함 건조사로서 특히 3개의 동체를 가진 3동선 형태의 독특한 선체 구조를 가진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 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일찌감치 이 회사를 눈여겨보고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오스탈 인수를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하나오션은 오스탈의 현재 가치에 프리미엄을 붙여 제시했지만 오스탈이 이 제언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개입으로 하나오션이 다시 인수합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회사 간 구체적인 인수 조건 협의도 조율 중이란 후문인데요. 하나오션은 왜 이토록 오스탈 인수에 공을 들이는 것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있어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막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츠맨을 수출하며 인정받은 하나그룹이 이번에 하나오션을 통해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를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첫째, 하나가 궁극적으로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 해마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탈은 인디펜던스급으로 알려진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건조하는 기업으로서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 MRO 시장 진출에 상당히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함정 정비 유지 보수 MRO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일단 시장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올해 약 78조 원에서 오는 2029년이면 약 8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니 세계 여러 나라가 미 해군 함정의 MRO를 따내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가 오스타를 인수하면 에너지, 조선, 해운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선 융복합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가 미국 조선소 확보로 수주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국형 차기 호위함 KDDX, 차기 이지스함 등 한국 해군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인데요. 조선업계에서는 하나가 호주 기업 오스탈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전투함을 K방산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조선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합니다. 하나오션이 오스타를 인수하려 애를 쓰는 세 번째 이유는 오스타를 인수하면 미국 시장 진출 시 규제 장벽 문제가 미국 존스법은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자국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 함정 수주를 위해서는 현지 조선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스탈이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걸림돌이 일시에 제거돼 미국 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한화의 끈질긴 구애와 한국 조선업의 위상에 미 국방부와 미국 규제당국도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에 대해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가 한국에게 첨단 기술 분야의 동참을 원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온 조선사를 인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인수하는 것보다 미국의 국방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호주 정부도 사실상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호주로서도 이미 잠수함 건조 능력은 물론 무인 잠수정, 수상정 설계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하나오션이 자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나쁠 리 없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에도 한국 해군이 발주한 정찰용 무인 잠수정 및 기뢰전 무인 수상정 개념 설계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은 해군이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 네이비시 GHOST의 첫 단계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하나오션은 함정 건조와 창정비 사업 수주는 물론 풍력 사업과 플랜트 사업을 넘겨받아 해상 풍력과 플랜트 사업을 키워 총 1조 1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업 및 함정 건조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한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북미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은 물론 잠수함 사업까지도 장악할 전망인데요. 한국의 이런 적극적 행보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국산화는 70%에 불과하다. 잠수함 건조 역사도 일본보다 짧다. 리튬이온 건전지를 탑재한 실적이 없다는 등 한국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논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일본이 지금까지는 유리하다고 보여졌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승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고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는 없는 핵심 기술 이전 제한, 수직 발사 체계 기술 등을 갖춘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핵기술이 뛰어난 국가인데 한국과 캐나다가 밀착하면 핵 추진 시스템까지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것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캐나다는 미국의 보호로 인해서 적극적인 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전투기 엔진과 첨단 항전 장비, 핵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탑 기술을 가지고 있어 무시하기 어려운 나라이며 미국이 러시아 방어를 위해 캐나다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지금 조만간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캐나다와 한국이 잠수함 사업으로 밀착하면 어떡하느냐가 일본의 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낸 자국 기업들, 즉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잠수함 사업에 경험이 많은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에게 좀 더 치열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자국 조선사들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일본 조선사들이 이런 점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정도로 애가 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최근 한국 방산이 보여준 해외 수출 능력입니다. 사우디, UAE, 필리핀,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에 한국 방산이 수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요 무기 수출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은 물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잠수함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수출 경험이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최근 한국 방산의 수출 실적을 보면서 얼마나 뼈아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충분한 기술력과 노련한 사업 능력을 갖춘 한국이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실적이 미미한 일본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열린 킬체인 핵심 전력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의 인도식에 캐나다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파견했고 신체호함을 눈으로 본 캐나다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한국의 잠수함에 대한 인상을 말하자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신체호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관이 장착됐고 공기 불요 추진체계 AIP와 소음저 감장치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과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국방 협력 범위를 해양 분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 전력 개발 및 증강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영내 파트너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략 잠수함 신체호함 인도식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맥도널드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은 한국의 신형 잠수함을 둘러본 소회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방문하고 신형 잠수함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뻤다. 한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서구의 동맹국이다. 한국의 친구들과 이번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캐나다 측에서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자 일본이 더욱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K방산은 바닷속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이외에도 폴란드의 오르카 RKA 프로젝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4척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캐나다는 물론 폴란드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츠맨을 수출한 하나그룹이 오스탈 인수에까지 성공한다면 오스탈이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는 물론 미 해군과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한화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 모든 것이 합해져 북미 잠수함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호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게임 속에만 존재해 오던 전투체계를 구현해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첨단 무인전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유령 전함을 공개한 건데, 이는 드론 수십 대를 순식간에 발사해 중국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니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해상전이 함대 중심의 전술 방식에서 무인 함정과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 개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함 격침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함정을 무인 잠수정과 드론으로 공격해 함대 단위의 기동을 어렵게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미국도 무인 함정과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최근 미국 유령 함대가 동북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람을 태우지 않고 항해하는 무인 함정들로 구성된 미국 유령 함대 소속 함정 2척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건조한 유령 함대 소속 3척 가운데 2척이 동북아로 온 것으로, 함정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유령 함정은 미 해군 중형 USV, 다시 말해서 무인 수상함 레인저로 쌍둥이 함정인 USV 마리너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2년 전 첨단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을 시험 발사하는 등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8,000km 넘는 태평양을 무인 자동운항 방식으로 횡단해 원거리 항해 능력을 뽐내며 중국을 긴장시키는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무엇보다 레인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무인 수상함이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함은 원해로 나갈 때 군 위성을 기반으로 한 GPS를 사용하면서 자율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센서가 탑재돼 있어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레인저는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미 해군 칼 빈슨 항모전단, 탄약 운반함 찰스트로 일본 자위대 함정들과 훈련하며 실전 능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무인 수상함은 유인 수상 전투함에 즉각적으로 다양한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데, 주변을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은 물론 방어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다목적 전력이라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유령 함대가 7함대로 전개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급증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려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세를 펼 수 있는 무인 함정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레인저와 마리너는 대중국 훈련에 이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견제에 효과적인 만큼 미 해군은 이번 7함대 전개 훈련 성과를 토대로 5년 뒤부터 대형 USV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우리 방산업계도 무인 함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하나오션이 ADEX 2023에서 최신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선보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일환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10월 열린 ADEX 2023에서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해 당시 전시회에 참석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실제로 당시 하나오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폴란드 등 각국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오션 부스를 방문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이 선보인 고스트 커맨더로 불리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 커맨더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오션이 무인 첨단 함정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아무나 구현해낼 수 없는 하나오션의 방위 기술력, 미래 무인전을 이끌어갈 고스트 커맨더의 작전 시나리오가 공개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적에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작전을 짤 수 있어 고스트 커맨더라고도 지칭됩니다. 하나오션의 유령전함 고스트 커맨더 중 5천 통급함은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탑재한
움직이는 바다기지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정찰기가 공중에서 적을 감시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무인 함정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들 무인기들을 고스트 커맨더에서 지휘하면서 적의 노출이 발견됐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회전익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잠수정들이 영공과 영해, 수중에서 각각 통제함에 지시하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이 발견되는 그 즉시 정찰대가 위성을 이용해 통제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드론 대응용 UAV로 적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멉니다. 적을 공격할 땐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출동시켜 적의 방어 태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16,000톤급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고스트 커맨더는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며 항공모함의 모습을 띠는 등 성능 면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까지 가능한 완전체 모습이 될 전망입니다. 작전에 돌입하면 무인 수상정의 출격을 시작으로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해저로 무인 항공기들은 하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스트 커맨더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으로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륙한 전투용,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적진을 서둘러 파악하곤 함대 정보를 고스트 커맨더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통제함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전투 전략을 세우는 등 문인체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최적의 무인 전력을 짭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에서는 다목적 무인 수상정이 기뢰를 설치해 어뢰를 이용해 적의 잠수정을 침몰시키고 공중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이 적을 향해 정확히 미사일을 쏩니다. 반면에 적 무인기가 공격해와도 고스트 커맨더의 레이저포 방어에 무력하게 적이 초토화됐습니다. 뒤이어 강제착함 장치로 무인기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무인 수상함, 잠수정이 뒤따르면 작전은 끝이 납니다. 아울러 하나오션의 미래 잠수함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수직 발사관으로 무인 항공기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다에서 출발하고 임무를 끝낸 잠수정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이들은 함내에서 무선 충전한 뒤 곧바로 다음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칩니다. 작년에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재 하나오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부 사령관은 유령함대는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통해 승조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력을 높이는 해상 무기 체계라며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령관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건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라며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인력 감축과 승조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력이 담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지난 6월 열린 MADEX 2023에서 공개되면서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MADEX 2023에서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전력 모형도 대거 출품되면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번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모형을 각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가 최대 8기의 소형 공격기를 탑재하고 다니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으로 이번 전시장에 설치된 건 5,000톤급을 축소한 모형입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3종 소개했는데 모두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며 해상 수중 공중에서 정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모형은 16,000톤급으로 HD 현대중공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구성보다 컸습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착함 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개, 나머지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흡사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공격 용정 차량 무인 잠수정과 수직 발사관을 활용한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형 중소형 드론 및 정찰용 함정을 탑재하는 5,000톤급 수상함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LIGN-X1은 실물 크기의 무인 수상정 해검-2를 전시했는데 해검-2는 미래전에 데뷔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인 해검 시리즈 중 하나로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장비를 선택해 탑재할 투적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LIGN-X1은 기존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해검-2의 절반 크기로 만든 무인 수상정 해검-B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MADEX를 계기로 부산 해군 작전기지 앞바다에서 유무인 함정과 무인 항공기를 대거 동원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작전명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상륙작전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급증하는 중국 해군을 비롯해 주변국의 위협을 저지하는 유령 함대가 한국에서도 등장할 일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